그래서 역설적인 문장이지만 이 역설적인 문장에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원시인들에게 개인의 소유물이 전혀 없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에는 가졌던 것을 버린다. 즉 소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원시사회, 원시 유목사회에서는 소유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는 생산을 위한 활동, 즉 노동이 없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활동, 노동이 없다. 그저 한가롭게 수렵하고 채집한다. 손에 넣은 모든 것을 나누어 가진다. 소유하지 않고 모두 다 나누어 가지는 나눔, 분배, 이 삶의 방식, 나눔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낌없이 낭비한다. 그러니까 아끼지 않고 낭비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단번에 소비하며 어떠한 경제적인 계산도 하지 않고 저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저장하고 축적하지 않는 것이죠. 물질적인 가치를 축적하지 않고 낭비합니다. 노동하지 않고 한가로운 수렵 채집을 한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자, 그들은 모든 것을 단번에 소비하며 경제적 계산하지 않고 아무도 저장하지 않는다. 원시 수렵 채집 생활자들은 부르주아의 발명품인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인을 전혀 닮지 않았다. 그들은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모른다. 그들은 인간의 에너지나 자연자원 혹은 경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을 결코 완전히 활용하지 않는다. 원시인들은 잠을 많이 잔다. 자연자원의 풍부함에 대한 신뢰, 이것이 바로 원시인의 경제체계의 특징이다. 결국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판단, 합리적 판단, 경제적인 합리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 행동의 동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에 대한 자연의 풍요에 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삶이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계속 뭐와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현대인의 삶의 방식과 대비하고 있죠. 소유하고 소유를 더 많은 소유와 축적을 위해 노동하고 또 가진 것은 저장하고 그리고 어때요? 경제적인 합리적 동기에 의해서만 사고하고자 하는 현대인과는 다르게 이들은 자연의 풍요로움을 신뢰하면서 아낌없이 낭비하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어때요? 한가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것이죠. 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선 현대의 생산지상주의적 사회와 풍요로운 사회를 계속 대비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현대인의 체계가 하는 특징은 인간이 쓸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대한 절망감, 그리고 시장경제가 보편적 경쟁 결과를 발생하는 근본적이고 파국적인 불안감. 자, 핵심은 뭔가요? 현대인의 체계는 결국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 그리고 경쟁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런 파국적인 불안감, 경쟁으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결핍에 의한 절망감, 이런 겁니다. 결국 현대인의 삶, 소유하고 축적하는 삶이 과연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핍의 절망감과 그리고 경쟁의 불안감만을 만든다 라는 겁니다. 맞아볼까요? 이 특징은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더 뚜렷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원시 사회와 현대 사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사회는 현대 사회의 경제적인 특징들, 소유라든지 축적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나눔의, 낭비의, 자연의 풍요로움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들이 오히려 풍요로운 거 아니냐라고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경제적인 행동 방식 속에서 오늘날 현대인이 느끼는 것은 결핍에 대한 불안감과 절망감, 경쟁으로 만들어내는 그 불안감, 이런 것들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에 비해서 이들은 한가롭고 누리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원시사회의 특징은 집단 전체적으로 실행되는 장래를 생각하지 않은 거, 아낌없이 낭비함, 정리되고 있네요. 앞서 대비한 원시사회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의 표시다. 반면 우리는 풍요로움의 기호만을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풍요로움의 기호,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호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호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죠. 기호라고 하는 것은 기표와 기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컵이라고 하는 문자나 컵이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기호의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통해서 이런 사물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국어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기표와 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사회적으로 약속되고 결정되어 있는 것이지 애초에 어떤 의미의 연관성이 있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애초에 이 형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자의성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다른 약속을 한다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 이 컵을 분필이라고 얘기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거기 있는 분필 좀 가져다 줄래? 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오겠죠. 그렇죠. 약속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원초적인 관계성이 있는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 기표와 기은은 부합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자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약속 관계가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영하 40도쯤 되는 아주 혹한의 남극 대륙에 우리가 있다고 합시다.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춥겠죠. 그러면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문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춥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춥다라는 기호를 들었을 때 이 학생은 그 말의 뜻을 문 닫아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죠? 문 닫아라. 그렇죠. 원래 춥다라는 말에 문 닫아라라는 뜻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적인 맥락을 타고 기표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 기호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기표가 맥락의 기의를 따라서 미끄러졌다고 표현하죠. 기호가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원래 정해진 뜻이 아니라 전혀 다른 뜻을 의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표는. 다시 말하면 자의적인 것이라는 거죠. 즉 많은 생산, 대량의 생산은 풍요로움의 기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이 제시문의 저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생산된다고 해서 풍요로운 건 아니야. 그것이 풍요로움의 기표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풍요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볼까요? 자, 그러면 풍요로움의 기호만을, 즉 많은 생산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빈곤과 희소성의 기호를 몰아넣고 마음 졸이며 그것을 주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대한 생산체계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실제의 의미는